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명랑하고 명쾌한 사회쌤 명쌤입니다. 아직 저를 잘 몰라서 제 강의 타이틀 명랑 명쾌 이게 뭔 뜻인지도 잘 모르겠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만남이니까요. 명랑하다라고 하는 건요, 재밌다 라는 뜻이에요. 명쌤의 강의는 재밌어요. 자, 그리고 명쾌하다라고 하는 건 쉬운데 정확하다 라는 거예요. 쉽게 뭔가가 이해되는데 정확한 핵심까지 잡아줘요. 재밌고 쉽고 정확한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명랑하고 명쾌한 사회입니다. 정말 그런 줄은요, 여러분이 명랑사회를 들어보면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바로 강의 속으로 빠져보는 게 아니고요. 짧게 오늘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주제 파악하는 코너를 준비를 했어요. 항상 강의 초반에 주제 파악 시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떠한 이야기를 나눌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속으로 빠져들면요, 이야기가 더욱더 쉽게 이해가 되걸람요. 자, 우리 첫 만남이에요. 사회 1 교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죠? 사회 1 교과서 첫 번째 단어는 내가 사는 세계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세계에 살고 있나요? 우리는 과연 어떤 세계에 살까? 혹시 이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는 지구라는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둥근 형태의 지구는 전 세계의 모습을 한눈에 쉽게 알아보기 힘드니까 우리 이렇게 생긴 지도로 한번 세계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대륙도 여러 개 보이고 바다도 여러 개 보이고 큰 땅과 큰 바다로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루어져 있네요. 지도를 보니까 내가 사는 세계가 쉽게 눈에 들어와요. 근데 전 세계에 우리가 다 사는 건 아니고 우리는 대한민국 이곳에 살고 있죠. 이곳 중에서도 명쌤은요, 여기 경기도에 사는데 여러분은 어디 사나요? 어딘가 살고 있겠죠? 지도라는 것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모습이 담겨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 첫 시간이잖아요. 내가 사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세계를 살펴볼 때 이용하는 자료로 지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도 파헤쳐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계가 각각 위치가 따로따로 다르게 딱 정해져 있겠죠? 과연 위치는 어떻게 표현할까? 예를 들어서 너 어디 사니? 라고 누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 사는 곳의 위치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 다양한 방법을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겁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거리 2가지 정리가 되었나요? 자, 그러면 정말 명쌤의 사회가 명랑하고 명쾌한지 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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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 다 따라오셨나요? 자, 잘 따라오셨죠? 정말 명랑하고 명쾌한 명쌤의 사회만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딱 2가지. 내가 사는 세계를 간단하게 보여주는 지도. 그리고 내가 사는 세계가 도대체 어디에 위치해 있지? 위치 표현 방법 2가지 딱 잡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도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친구들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지도 본 적 없는 사람. 나 살면서 지도 한 번도 본 적 없다. 손! 그 손을 없애버릴라. 여러분 살면서 설마 지도를 한 번도 본 적 없다라는 건 너무 믿기 어려워.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혹시라도 정말 나 지도 본 적 없어요! 라는 친구들은요, 사실 아까 오프닝 때 세계지도 보여줬기 때문에 본 적 있는 건데 그때 말고 한 번도 본 적 없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요, 학교 내일 등교했을 때 학교 안내도 찾아보세요. 대부분의 학교에 1층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정도의 위치에 각 층별 위치를 소개해주는 지도가 있어요. 각 층 어디에 가면 몇 방 교실이 있고 어디에 가면 무엇이 있는지 여러 이제 장소의 위치를 간단하게 보여주는 학교 안내도 이 정도 다 있습니다. 그거 보고 다시 지도가 무엇인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지도를 본 적이 대부분 있을 거기 때문에 지도를 머릿속에 떠올린 상태에서 지도의 의미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도라고 하는 건 지구
표면을 들여다보면요. 산이 솟아있는 곳도 있고요. 강이 물줄기를 이루면서 흐르는 경우도 있고요. 어디는 바다로 이루어진 곳도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지표면에 나타나는 여러 지리 현상에 해당합니다. 근데 지금 말한 지리 현상은 주로 자연 환경과 관련된 현상들이죠. 근데 또 지표면에 어디에는 아주 높은 건물이 세워져 있는 경우도 있고 다리가 놓여져 있는 경우도 있어. 건물이 공장으로 이용될 때도 있고요. 학교로 이용될 때도 있어요. 어느 건물은 교회, 어느 건물은 절. 이런 것들은 인간이 애써서 만들어 놓은 환경들이죠. 인문환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지표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지리 현상에 해당해. 바로 지표면에는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다양한 지리 현상을 일정한 비율로 줄여요.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줄인 걸 조금 전문 용어로 축척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축척과 같은 걸 이용해서 약속된 기호나 문자나 색 등으로 나타낸 것인데 원래 지표면의 모습은 울퉁불퉁 높고 낮고 파이고 입체잖아요. 근데 지도는 평면이에요. 이렇게 지표면에 나타내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평면에 나타낸 걸 지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는 대표적으로 종이 지도를 떠올리면요. 납작해요. 내일 학교 안내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벽면에 납작하게 평면으로 그려져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평면에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때 기호 문자 색으로 나타낸다고요? 이건 또 뭔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 작은 종이에다가 아주 넓은 지역의 모습을 줄여서 나타내려고 그래. 근데 넓은 지역에 자연환경도 얼마나 복잡하게 있을 것이고 인문환경도 얼마나 복잡하게 있겠습니까? 그것을 생긴 거 그대로 줄여서 나타내려고 하면 아마 지도를 만드는 사람도 엄청 힘들 거고 지도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할 때 매우 복잡해서 지도를 보는 사람도 도대체 이것이 뭐냐 제대로 알아보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모양으로 바꿔놓은 기호 같은 게 이용이 되죠. 예를 들자면 절, 학교, 건물에 깃발 같은 거 이렇게 꽂혀져 있어요.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약속해 놓은 기호만 딱 보더라도 사람들은 이 지역 요 위치에는 절이 있고 이 지역 저 위치에는 학교가 있구나. 이 지역에는 어느 정도 높이의 산이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강이 흐르는구나.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좀 전에 어떤 방향에는 어떤 것이 있고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또 하나 이 의미를 설명해 놓은 거에는 빠져 있지만 지도를 그릴 때에는 만들 때는 꼭 지켜야 될 점이 하나 더 있어요. 각각의 것들을 지도에 표현할 때 반드시 제 위치에 맞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 요소 중에는 방위라는 것도 필요해요. 방향에 맞춰서 위치를 정확히 표현하는 거죠. 방이라는 개념도 여러분 다시금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도를 그릴 때에는요, 어떠한 식의 방위를 쓰고 나냐면요, 동서남북 제 방향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냥 지도를 그릴 때 방위표라는 걸 통해서 내가 그린 지도의 북쪽은 어디고 남쪽은 어디고 동쪽은 어디고 서쪽은 어디인지 지도 보는 사람에게끔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사방위, 사자 모양으로 생겼어요. 사자의 위쪽이 북쪽을 가리킵니다. 아래쪽이 남쪽을 가리킵니다.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러한 방위표가 그려져 있는 지도를 보실 때에는 북쪽에 무언가가 기호나 문자, 색으로 표시되어 있을 땐 이렇게 표시된 게 북쪽에 있는 무언가구나. 여기에 무언가가 표시되어 있으면 표시된 그것이 이 지역 내 동쪽에 있구나. 이렇게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더러더러 색으로도 무언가를 나타내는데요. 대체로 이제 갈색이 짙게 칠해지면은 위치가 높은 곳이야. 또는 파란색이 줄기를 이루면서 이렇게 칠해져 있으면 그거는 강이거나 아니면 바다겠구나. 이런 식으로 색깔을 통해서도요. 사람들이 이제 녹색은 약간 들을 상징하는 색깔. 파란색은 물을 상징하는 색깔, 갈색, 고동색, 요건 이제 땅인데 땅이 마구마구 쌓여 있어서 높다래진 산을 상징하는 색깔, 이런 식의 색깔에 대한 사람들이 이렇게 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좀 이미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도를 제작할 때 활용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거는 마음대로 사람들이 파란색을 보면 다 바다 같은 걸 생각하지 라고 하면서 정해지는 색깔이 아니고요. 약속된 색깔이 이미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갈색, 고동색 짙어지는 건 높이가 높아질수록 칠해지는 색이고, 파란색이라는 것도요, 주로 강이 흐르거나 바다가 있는 지역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색인데, 파란색이 짙어질수록 그곳의 물의 깊이가 깊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약속된 색에 따른 표현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지도는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어렵지 않은데, 그 다음 이야기. 지도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축척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첫 시간이니까 앞으로 판서를 할 때 빈칸에 분필로 판서를 할 때가 있고요. 노랑 분필로 판서를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싶은 내용은 노랑. 이거 중요해. 야, 이거 어려워. 싶은 거는 분홍. 이런 식의 좀 차이를 두고서 분필을 사용할 거예요. 분홍이 떴으니까 긴장 좀 더 하시면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이 축척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전에 대략 설명을 했어요. 이 지도라고 하는 게 지표면의 모습을 일정한 비율로 줄여서 나타낸 것이다. 어느 정도 줄였어? 라고 하는 걸 축척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축척이 예를 들자면 넓은 지역을 엄청 줄여서 간단하게 나타내는 지도도 있을 거고요. 좁은 지역을 조금 줄여서 조금은 자세하게 나타낸 지도도 있겠죠. 세계 전도를 생각해봐요. 세계가 얼마나 넓은 지역이야. 근데 A4 종이에 담겨질 만큼 엄청나게 줄여놓은 지도도 있단 말이죠. 그건 엄청나게 줄였으니까 세계 여러 지역의 모습이 매우 작게 표현되어 있을 거고, 작게 표현된 만큼 각 지역이라든지 국가 안에 어떠한 지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까지는 자세하게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지도가 축척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에 따라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지도에 표현된 모습들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척에 따라서 지도를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는데요. 그 두 가지 종류가 대축척 지도와 소축척 지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조심하실 거였어요. 조심해! 해님이에요. 조심해라는 부분인데, 이게 대축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잖아, 대박 많이 줄였겠다. 소축척이라는 건 작을 소라는 단어를 떠올려서 요거는 조금 줄였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대야. 대축척 지도는 우리가 보는 지도에 나타나 있는 그 지역의 모습이 좀 큼직큼직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큼직큼직하게. 이게 뭔 말이냐면 지도에 담겨져 있는 지역의 모습이 좀 큼직큼직해서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이고 저기 있는 게 무엇인지 사람들이 좀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 지도는 보통 좁은 지역을 자세하게 표현하는 거죠. 좁은 지역을 조금 줄였더니 그 좁은 지역의 모습이 자세하게 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진 지도를 대축척 지도라고 말을 해요. 뭔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줘야 되는 지도도 있죠. 예를 들자면 학교 안내도. 학교가 3층짜리 건물인데 각 층마다 요 위치에는 어떠한 시설이 있는지 이런 건 자세하게 나타내야죠. 그래야지 나 보건실 가야 되는데 안내도 보고 보건실이 1층 저기 끝에 있구나. 제 위치에 맞게 찾아가죠. 나 3학년 선배들한테 심부름할 거 있는데 안내도 봤더니 3층 가운데 정도에 내가 찾아가고 싶은 3학년 선배의 교실이 있더라. 자세해야지 제 위치를 정확히 알고 제대로 찾아갈 수 있죠. 이렇게 좁은 지역을 자세하게 나타낸 지도를 뭐라고 불러요? 대축척. 오케이. 그 지역의 모습이 좀 큼지막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소는 반대라고 했죠. 소는요 반대예요. 넓은 지역을 많이 줄여놨어. 우리나라 전도나 세계 전도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학교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엄청 넓은 지역이죠. 그거를 줄여서 작은 종이에 표현하려다 보니까 우리나라 여러 지역이 얼마나 작게 그 지도에 들어가 있겠어요. 작아가지고 그냥 크게 전라도가 어디 있고 경상도가 어디 있고 서울특별시는 어디 있는지 정도만 파악이 될 거예요. 서울특별시 안에 어떠한 시설이 있고 그 시설의 위치가 정확히 어떠한지 그거는 알아볼 수가 없을 거야. 많이 줄여서 간단하게밖에 내용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돼요? 대축적, 소축적. 어떻게 줄여놓은 지도인지 특징 이해! 연결해서 구분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지도를 사용하는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그런 건 일반도 그리고 주제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거는 또 뭔 말이냐.
이제 지도를 볼 때 나름의 목적이라는 게 있을 터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지역의 모습이 어떠한지 종합적으로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한반도라는 이 땅에 행정구역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나 그 정도만 단순하게 알고 싶어. 그럼 일반 도로 나타난 우리나라 전도. 여기 땡땡이죠? 우리나라 전도가 아래도 또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모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 종합적으로 일반적으로 담겨 있는 지도를 일반도라고 말을 해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전도 또는 지형도. 우리나라 전 지역의 지형적인 특색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어요. 그런 게 일반도라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제도라고 칭해지는 지도가 있어요. 주제도. 근데 이름에서부터 느낌이 와야 돼. 주제와 관련된 내용만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지도에 담고 싶은 주제가 기후야. 각 지역별로 여름철 평균 기온이 어떠한지, 겨울철 평균 기온이 어떠한지 나는 딱 지역별 기후를 주제로 해서 지도를 만들고 싶어. 또는 지도를 이용하는 목적 자체가, 사용하는 목적 자체가 아니 나는 우리나라에 있는 지역별, 계절별 기후가 어떠한지 그것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기후도라는 주제가 담겨져 있는, 기후와 관련된 주제가 담겨있는 그것만 보면 되잖아. 이런 거예요. 사용 목적이 어떤 특정 내용을 확인하고 싶을 때 그 특정 내용이 주제로 담겨져 있는 지도를 찾아보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의 주제도라는 게 있어요. 특별한 주제만 자세하게, 상세하게 담고 있는 게 주제도라고 합니다. 기후라는 주제에 대해서 담고 있는 지도는 기후도.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역별로 인구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그거를 담고 있는 주제도는 인구 분포도. 뭐 산업도 어떤 내용 담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역별로 산업이 어떻게 발달되어 있는지 그걸 주제로 해서 그 주제에 대한 자세하고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겠네. 교통도 어때요? 교통도. 주제가 뭐야? 교통. 육해 공에 따른 각각의 교통로에 대해서 지도에 표시해 놓은 게 교통도 이런 게 되겠죠. 이름만 딱 들어도요. 주제도는 내가 그 지도를 직접 보지 않더라도 그 지도에 대충 어떠한 내용이 표현되어 있을지 추측이 가능해요. 이름의 의미, 그 지도에 표현되어 있는 주제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거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체크체크 교재 보고 있는 친구들이 요거 아랫부분에 지도를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좋은 점 그런 게 정리되어 있는 부분도 지금 눈에 가고 있을 텐데 그거는 되게 쉬워요. 여러분 지도가 이런 거거든.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뭐가 있어요? 내가 보고 있는 지도를 통해서 나는 어떠한 지역의 기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우리나라 각 지역별 인구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기본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알 수도 있어요. 기본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다고요? 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지형이 어떠한지, 기후가 어떠한지, 산업 발달 정도가 어떠한지, 인구 분포 정도가 어떠한지 여러 가지 것과 관련된 정보를 지도를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요. 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살면서 지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맞아. 단순히 지하철 갈아탈 때에도요. 지하철 3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어느 역에서 내려야 되는지 지하철 노선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또 획득을 하잖아요. 그럼 지하철 노선도는 지하철 노선이 어떠한 경로로 가는지를 소개했으니까 주제도네. 그런 거죠. 주제들을 보든 일반도를 보든 혹은 대축적 지도를 보든 소축적 지도를 보든 우리는 지도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지표면에서 나타나는 지리 현상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도가 뭔지 정리되셨나요? 그럼 앞으로 갑시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위치 표현하는 거예요. 위치 표현. 단순하게 질문을 하나 할게요. 너 어디 사니? 너 어디 사니? 라고 하는 거. 지구에 살아요. 이 대답도 하면 안 돼요. 아까 전에 했잖아 한번. 이제 다시 바꿔서 여러분 어디 살아요? 여러분 집 주소 같은 거 말하면은 정확하게 여러분 집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죠. 그런 거야. 근데 위치 표현할 때 우리가 좀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눠요. 내가 어디에 위치를 표현하고 싶을 때 좁은 공간의 위치를 표현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넓은 공간의 위치를 표현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예를 들자면 너 어디 사니? 라고 할 때 우리 집의 위치 좁죠. 너 어디 사니? 라고 했는데 외국인이 물어봤어. 너 어느 나라 사람이니? 이런 질문으로 바꿀게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어딨니?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넓은 공간이죠. 좁은 공간은 우리 집의 위치를 표현하는 거고 넓은 공간은 우리나라의 위치를 표현하는 거야. 요거 이해가 돼요? 우리 집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엄청 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좁은 공간의 위치 표현, 우리 집의 위치를 표현하는 거고 넓은 공간에 대한 위치 표현은 우리 나라의 위치를 표현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두도록 하세요. 오케이? 자, 여러분 집 어디예요? 어디야? 보통 주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주소를 이용해서 우리들은 좁은 공간의 위치를 표현합니다. 이 주소를 이용해서 좁은 공간에 해당하는 우리 집의 위치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건 행정구역의 명칭들을 이용해서 위치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나라를 갖다가 제가 여기다 한반도 단순하게 좀 그릴게요. 이 한반도가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있어요. 휴전선 아래쪽만 봐야 되겠죠? 북한의 행정구역 제가 잘 몰라요. 자, 경기도가 있고요. 여기 인천광역시 안쪽에 서울특별시 있고요. 아래쪽에 충청남북도 이렇게 있어요. 북도가 쭉 올라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아래 전라남북도. 이건 위아래 구분이 좀 더 명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강원도. 강원도 아래쪽으로 경상남북도. 바다 건너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전광역시도 있고요. 광주광역시도 있고요. 대구광역시도 있고요. 울산광역시도 있고요. 부산광역시도 있어요. 아, 그리고 특별시도 하나가 또 있는데 특별자치시라는 게 정확한 명칭이에요. 세종 특별자치시 여기 있게 있어요. 어머, 커다란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을 나눠놨죠. 지역을 구분해놨네. 구역이라 그래요. 지역을 구분했는데 선으로만 구분하면 헷갈리고 이름까지 붙여줘야지 정확히 구분이 되죠. 그런 게 행정구역이라고 칭해지는 거예요. 행정구역마다 이름이 있으니까 그 이름을 이용해서 우리는 주소라는 걸 완성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게요. 우리 집 어디 있어? 주소로 나타나니까 내 집 주소를 공개하겠습니다. 번지까지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게다가 오늘날은요. 집원 이런 옛날식 주소명을 쓰는 게 아니라 도로명 주소 쓰죠. 도로명 주소로 이제 예를 들게요. 경기도에 살아요. 만나자. 경기도민들 모이자. 경기도가 커요. 저는요. 경기도라는 행정구역 안에서도요. 북쪽으로 연천군도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포천군, 파주시, 고양시, 뭐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라는 이 커다란 행정구역도요. 그 안에 무슨 군, 무슨 시로 또다시 행정구역이 나뉘어져요. 그렇게 나뉘어진 행정구역마다 이름이 있어. 제가 사는 행정구역의 이름은 파주시. 그 다음 도로명 주소가 바로 들어갑니다. 파주시. 산남로. 167번 길. 9. 이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요. 집 주소가 있을 거예요. 행정구역의 명칭들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행정구역 이름 순차적으로 나열하고 도로명 주소니까 도로명에다가 그 옆에 숫자 같은 게 붙곤 한단 말이죠. 숫자를 통해서 같은 도로 내에서도 건물의 위치가 서로 다른 걸 구분해 놨으니까요. 이런 거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잠깐 쌤이 강의마다 이렇게 미션을 막 던져줘요. 미션 제대로 하면 이뻐해주고 또 우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지금부터 명랑 미션 던져드릴게요. 자, 좀 느낌이 왔을 텐데 여러분 집 주소를요. 한번 표현해 보세요. 너무 쉽지? 뭐 이게 미션이야. 그냥 지금 바로 말할 수 있는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좁은 공간인 어떠한 건물의 위치 표현을 주소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번 직접 해보세요. 여기에서 잠깐 새끼치고서 행정구역을 커다랗게 나눠 놓은 게 시, 도 이런 게 될 텐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시도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잠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특별시 하나예요.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 하나 있어요. 게다가 광역시가 6개야.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부산, 울산 6개예요. 이제 주소 미션 하다 보면 울산에 사는 친구가 나온다니까. 부산. 그리고 도에 사는 친구도 나와요. 팔도. 제주도는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제주도 단순하게 부르지만 정확한 명칭이 제주특별자치도예요.
정확한 명칭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한 곳이 있어요. 커다랗게 시도 체계가 1특별시, 6광역시, 8도 1특별자치도, 1특별자치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유, 선생님이 여러 분만 할 때는요, 그냥 1특별시, 6광역시, 9도 이렇게 단순했는데 바뀌었어. 바뀌면요, 주소 체계도 이렇게 바뀌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좀 때에 맞춰서 알아두면 좋아요. 아니, 내 친구가 어디 산다라고 주소를 말했는데 거기가 어디야? 그러면 좀 거시기 하잖아요. 자, 그 아래로 내려가서 또 우리 집과 같은 좁은 공간을 나타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 알려드릴게요. 지형, 지물을 이용하는 거요. 자, 지형, 요게 이제 중요한 뜻이 될 텐데 지형, 산이나 하천이나 바다 같은 어떤 지형과 관련된 자연환경의 명칭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 주소로 선생님네 집 위치 표현할 때 산남로 167번 길 9 이런 식의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선생님네 동네에 심악산이 있어요. 경기도 파주시 안 살면 사실은 몰라. 고양 시민까지는 좀 알아요. 서울에서도 약간 한강 북쪽 은평구께에 사는 사람도 심악산을 아는 경우가 있더라고. 산책로가 생겨가지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주말에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좀 이름이 알려진 산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우리 동네 근처에 사는 누군가가 어디에 집이 있어요? 라고 우리 집의 위치를 묻는다면 선생님은요. 심학산 남쪽에 있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심학산 남쪽. 이게 산 남쪽에 있어서 그래요. 동네 명칭이 산남동. 그래서 심악산 남쪽. 그러면 심악산이라는 산을 아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심악산의 위치를 대강 머릿속에 떠올리고 남쪽 정도를 가늠하면서 어디께 있겠구나. 주소에 비해서 지형, 지물을 이용하는 건 좀 더 간략한 위치 표현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위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릉에 사는 누군가에게 집이 어느 쪽이에요? 서울에 사는 사람이 물어. 그럼 동해 가까이 있어요, 저희 집. 강릉이라는 도시가 동해 정말 근접 거리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서울에 살지만 강릉이라는 지역이 어디께 위치해 있는지 지형, 지물을 이용했더니 조금은 이해를 하는 거죠. 이런 식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랜드마크. 이 랜드마크가 어떤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물을 이용해서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지역을 대표한다고? 자, 프랑스 파리에는요, 에펠탑. 프랑스 파리 가봤어? 안 가봤어. 쌤 안 가봤어. 근데 이제 파리에서 에펠탑이 어디께 있는지 대체적으로 안단 말이죠. 너무나 유명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딘가의 위치를 설명하려고 할 때 프랑스 파리 에펠탑 근처예요. 라고 하면 에펠탑이 너무나 유명하니까 내가 거기에 직접 가보지도 않았어도 대체로 말하고자 하는 그곳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물 같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없는 지역은 일부러 만들어서 할 수는 없고요.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상징물을 이용해서 좁은 공간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물을 어려운 표현, 랜드마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지역을 상징하는 마크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네 동네도 여러분이 알란가 모르겠어요. 출판단지 아시나? 감독님 아시나요? 출판단지? 아셔. 좀만 살아도 다 알아, 얘들아. 출판단지. 그래서 여러 출판사들이 막 모여있어. 한 30여 개 모여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손에 꼽히는 대형 출판사들이 막 모여있어. 책도 막 공짜로 보게 오픈. 가서 보고. 이런 거 하걸렴요. 대체적으로 20대 이상의 성인들은 한두 번 놀러 와요. 또 데이트, 있어. 출판단지 왔다가 심악산 올라갔다가 그러는 거죠. 점점점점. 혹시 근처에 사는 친구들은 놀러 오세요. 우리 출판단지 카페 가갖고 수다도 떨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하면 좋겠네요. 이런 식이에요. 선생님이 만약에 우리 집의 위치를 랜드마크를 이용해서 한다면 출판단지 근처야. 이런 식으로 위치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출판단지가 워낙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 근처에 명쌤의 집이 있겠구나라는 걸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랑 이제 어디에서 만나려고 약속 장소를 잡았어요. 약속 장소가 친구랑 만나는 정도니까 당연히 좁은 공간이 되겠죠. 그럴 때에도 우리 서울타워 근처에서 만나자. 서울타워 1층 입구에서 만나자.
서울타워, 요거 서울특별시를 대표하는 남산 위 아주 커다랗게 솟아있는 건물이걸랑요. 웬만한 성인들은 거기도 알아요. 데이트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랑 결혼은 안 했어요.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어쨌든 웬만한 성인들이요. 서울 N타워 정도의 랜드마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랜드마크를 이용했을 경우에 좁은 공간의 위치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게 쉽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넓은 공간, 우리나라 같은 넓은 공간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합시다. 대륙과 대양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지구에는 6대륙 5대양, 커다란 땅이 6개 있고요. 커다란 바다가 5개 있습니다. 이걸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가 얘니까 우리나라의 위치를 대륙과 대양을 한번 이용해 보려고.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 동쪽에 있어. 그럼 이제 아시아 대륙이 이렇게 좀 동서로 길쭉하게 생겼걸랑요. 근데 아시아 대륙이 어느 쪽에 있어? 동쪽, 오른쪽 끝에 이렇게 반도국가로 우리나라 위치해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대륙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대양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우리나라는 태평양이랑 커다란 바다와 접하고 있어요. 태평양이 이름 그대로 엄청 큰 바다야. 태평양이 이렇게까지 넓게 퍼져 있는 바다라고 했을 때 태평양 서쪽에 있어. 태평양의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에도 있고 남에도 걸쳐져 있으니까 태평양 북서쪽에 있어. 이런 식으로 위치 표현해도 되겠죠. 그러면 또 다른 대양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말하자면 태평양 북서쪽에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대륙과 대양을 이용해서 넓은 공간의 위치를 표현하는 건 대략적이야. 아시아 대륙 동쪽에 있어요. 사실 아시아 대륙 동쪽에는 중국도 있고요. 몽골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바다 건너가서 일본도 있어요. 그 어딘지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대충은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럼 또 아래로 내려가서 요거는 대략적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한 나라의 위치를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요게 조금 어려운데 위도, 경도라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위도, 경도가 어려워서 위도가 무엇이고 경도가 무엇인지 제가 추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위도부터 보도록 합시다.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적도의 위쪽을 북위, 남쪽을 남위라고 이름을 구분해요. 이렇게 지구가 둥글게 있으면 지구의 가장 두툼한 가운데가 적도입니다. 이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적도로부터 각 위치가 어느 정도 벌어져 있니? 각도 계산을 한 거야. 가장 낮을 때가 적도 0도일 거고 가장 높을 때가 90도까지 벌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요.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위치를 다 각도 계산해서 0도부터 90도까지 나눠놨어. 이런 게 이제 위도라고 불려지는 위치 표현 방법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대체로 이제 우리나라가 한 요 정도께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위도를 통해서 한 나라의 위치를 표현할 때에는 딱 몇 도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안 되고요. 나라는 면적을 좀 큼지막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넓은 공간이만큼 면적이 넓을 거잖아요. 그럴 때에는 우리나라가 북이 몇 도에서부터 북이 몇 도 사이에 위치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가 표현되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위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는 적도를 기준으로 위쪽, 북쪽에 있으니까 앞에 북이라는 말이 붙어요. 우리나라 북이 33도에서 시작해서 43도 사이에 위치해 있어요. 그럼 대충 이제 지구에서 33, 43, 중위도 정도, 한 중간 위치께 우리나라가 있다. 라고 대략적으로 가늠을 할 수도 있고 정확하게 수치를 알려줄 수도 있으니까 33, 43 정확하고 구체적인 위치 파악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경도라고 하는 건 영국의 본초자오선이라는 임의의 선을 그어놨어요. 자, 영국 땅덩어리에다가 자 갖고 무언가 페인트로 칠해놓은 그런 선이 아니라 임의의 선이야. 눈에 보이지 않아. 그냥 세계지도를 그렸을 때, 지구본을 만들었을 때, 그럴 때 영국 그린위치 천문대에다가 쭉 가로선, 세로선 쭉 그어놓고 그 선의 이름을 본초자오선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 본초자오선을 기준으로 해서 자, 요때 이제 또 지구를 다시 지우고 경도를 갖다 알려드릴게요. 자, 경도는 본초자오선 세로선을 기준으로 하는데 영국에 이렇게 임의의 본초자오선이 그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동서로 또 각도 계산을 해요. 본초자오선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위치가 몇 도 정도 벌어져 있는지 계산을 쭉쭉쭉 해. 근데 지금 선생님이 칠판에 지구를 그리는 바람에 평면처럼 그려졌지만 지구는 원래 둥근 구자녀.
그래서 본초 자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으로 가장 낮은 건 0도. 쭉쭉쭉 벌어지다 보면 저기 건너편으로 가면 180도로 계산되겠죠. 동경 0도부터 180도. 서쪽도 똑같아요. 서쪽도 0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반바퀴 돌아 180도. 구는 360도가 되어야 되니까 동쪽으로 180, 서쪽으로 180, 합쳐서 360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경도라고 하는 건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서로 0도부터 180도로 나눠서 위치를 표현하도록 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이렇게 경도를 이용해서 위치 표현이 가능해야죠. 우리나라는요,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경의 위치예요. 동경. 쭉 동쪽 방향으로 쭉쭉쭉 가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동경 124도에서부터 132도 사이에 걸쳐져 있어요. 동경 124에서 더 동쪽으로 가가지고 132도에 걸쳐져 있어요. 이렇게 위치가 표현돼요. 보세요. 대륙, 대양을 이용했을 땐 대략적으로 위치가 표현되지만 위도나 경도를 이용했을 때는요. 구체적, 정확하게 위치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어? 외국인이 물어본다면 아시아 대륙 아시죠? 한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Do you know 아시아 대륙? 동쪽 끝에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아시아 대륙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동쪽 끝에 자기 나라는 유럽 대륙에 있다라고 했을 때 야, 우리나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겠구나. 대충 어느 정도 떨어져 있겠구나. 이런 거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위도 경도를 이용했을 때는 좀 더 정확하죠. 북이 적도로부터 북쪽에 있구나. 위도값 보면은 저위도겠구나, 중위도겠구나, 고위도 지역이겠구나, 따뜻하겠구나, 덥겠구나, 춥겠구나 이런 것까지도 다 가늠이 되도록 위치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자, 이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요거는요 조심해 라는 게 아니라 중요해 표시예요. 중요해. 조심해 헷갈려 라고 할 때는 좀 작은 햇님을 붙여드릴 거고요. 중요해 이거 꼭 알아둬야 돼 라고 할 때는 큰 햇님을 제가 앞으로 붙여드릴 거예요. 자, 위도 경도 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요. 위도 경도를 위치를 표현했을 때에는 넓은 공간을 위치 표현할 때 이용해야 되고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위치가 표현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개념 정리 끝났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지 실력이 자리 잡혀져요. 그래서 우리 체크 교재 있죠? 오늘 공부한 지도가 뭐야? 위치 표현 어떻게 해? 이 두 가지 주제와 관련된 문제만 골라서 풀고 오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는 문제를 풀어 볼 거예요. 자, 첫 시간이라서 명쌤 강의 아직 적응이 안 됐죠? 선생님 강의는 3 코너로 구성돼요. 첫 번째 코너, 주제 파악하기. 오늘 나눌 이야기가 무엇인지 주제 파악을 해요. 여러분의 머리를 활짝 열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머리가 열린 다음에는 뭐래요? 개념을 공부하죠. 좀 전에 칠판에서 했던 개념 강의가 두 번째 코너죠. 개념을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는 거죠. 이미 머리 열렸으니까 잘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마무리 코너는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는 개념을 잘 꺼내서 문제를 풀어야지만 실력이 탄탄하게 쌓이는 거거든요. 마지막 실력 탄탄하게 쌓는 문제풀이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자, 문제는 색다른 걸 풀어주는 게 아니고요. 체크 교재가 우리의 주 교재입니다. 체크 교재에 있는 문제를 차근차근 풀 거예요. 첫 번째 스텝 1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10쪽에 있는 문제예요.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물었는데 이 문제는요. 우리나라 위치를 표현해보는 두 가지 방법을 연습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1번 바로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어요. 가까이 있는 바다는 어디인가요? 여기 2번에 위치한 바다는 큰 바다 태평양입니다. 태평양과 접해 있다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좀 더 정확한 방위를 이용해서 태평양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표현도 돼요. 자, 두 번째 위치 표현 방법은요. 좀 더 정확하게 위치를 표현하는 위도, 경도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적도에서부터 북쪽에 위치해서 북위 33에서 43도에 속해 있어요. 경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요. 자, 바로 동경에 위치해 있죠. 이렇게 사이인데요. 대충 수치값을 계산하면 124도에서 132도 사이에 있어요. 근데 경도는 분명히 동경이 되죠. 됐어요. 자, 이제 다음으로는요. 우리 차근차근 개념 체크 중에서도요. 오른쪽 부분에 있는 그 부분에 이제 기본 문제 풀어볼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
지표 위에 나타난 현상을 일정한 비율로 줄였어요. 약속된 기호로 표현해 놓은 걸 지도라고 말하죠. 오늘 열심히 공부한 지도가 정답입니다. 좁은 지역 상세하게 표현한 게 크게 지도에 표현되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축척. 이에 비해서 넓은 지역을 간략하게 표현한 지도는 조그맣게 줄여져서 나타냈잖아요. 작을 소 갑시다. 소 축척이죠. 소자만 쓸게요, 여러분. 됐나요? 다음이요. 자, 설명하는 용어를 골라 쓰래요. 동서남북 방향을 통해서 위치를 나타내줘요. 방위, 니은이 정답이고요. 실제 거리 줄여서 나타낸 비율은 축척이라고 말하죠. 지표면의 여러 가지 현상을 지도에 간단하게 표현해 놓은 건 기호. 지도에서 사용하는 기호는요, 멋대로 만들면 안 되고요. 약속된 기호만 사용해야 돼요. 다음이요. OX. 좁은 지역에서는 랜드마크를 이용해서 자신의 위치를 설명할 수 있어요. 세계 규모에서 한 국가의 위치를 정확하게 나타낼 때는 위도, 경도를 사용합니다. 둘 다 동그라미네요.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11쪽으로 띠리링 옮겨가서 본판 풀어봅니다. 본판. 스텝 2. 자, 이게 학교 시험 유형이에요. 지도를 통해 알 수 있는 지리 정보가 아닌 거. 자, 도시. 지도 여기저기를 살펴봐도 도시가 표시되어 있는 건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건 찾을 수가 없어요. 사막, 사하라 사막 여기 있네, 고비 사막 여기 있네, 찾을 수 있어요. 산맥, 우랄 산맥, 알프스 산맥 찾을 수 있어요. 하천, 나일강도 있고요. 무슨 강도 있고요. 무슨 강도 있고요. 찾을 수 있어요. 호수, 빅토리아 호도 있고 바이카로도 있고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없는 거 1번이죠. 이렇게 여러분이 주어진 지도에서 찾을 수 있다, 없다로 답을 찾으면 돼요. 1번이 답이에요. 다음이요. 지도에 대한 옳은 설명. 방위 표시가 없을 땐 지도의 위쪽이 북쪽. 축척은 실제 거리를 지도상에 줄여서 나타낸 비율. 기호는 지표면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을 지도에 간단하게 표현한 거. 리을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1대 10만이라고 하는 건 지도상의 거리 1cm가 실제 거리 10만 cm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요 센티미터를 미터로 단위를 바꿔야 되거든요.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꾸고 싶을 때에는 공을 2개 지우면 돼요. 남는 값이 미터 값이에요. 1000미터네? 100미터가 아니라 1000미터. 산수 문제. 됐어요. 니은 디귿 정답은 3번이네요. 자, 다음과 같은 유형의 지도로 표현하기 적합한 지리 정보. 아니, 이 지도가 어떤 유형인지 그거를 좀 분석하면은 5개 중에 적합한 지리 정보를 연결지어서 답을 찾을 수 있걸랑요. 주어진 유형의 지도는요, 화살표로 무언가가 이동하는 걸 표시해주고 있어요. 화살표니까 화살표 방향대로 이곳에서 저쪽으로 무언가 이동하는 거죠. 게다가 화살표의 두께에 따라서 이동량도 차이가 나게 표시할 수 있어요. 5개 내용 중에서 무언가가 이동하는 경로를 이런 유형의 지도로 나타내면 좋겠죠. 딱 5번에 그 내용이 있어요. 석유의 이동량과 그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 경로를 표현한다. 그렇죠. 뭐 석유가 이동량은 여기 쓴 방법대로 화살표 두께에 따라서 양이 많고 적고 이런 걸 구분해서 표시할 수 있을 거고, 경로 같은 경우는 화살표 시작점에서 끝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석유가 이만큼 저쪽으로 이동하는구나. 이런 걸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됐어요. 다음 갑시다. 지도의 종류가 다른 거. 이 지도의 종류 중에 우리가 일반도, 주제도 공부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일반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도로서 대표적으로 지형도가 있고요. 주제도라고 하는 건 특정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만 집중적으로 표현해 놓은 지도죠. 지형도가 일반도예요. 나머지 기후도, 인구, 분포도, 지하철, 노선도, 관광, 안내도는 싹 다 주제도입니다. 그래서 종류가 다른 게 1번, 지형도예요. 기후를 주제로, 인구, 분포를 주제로, 지하철, 노선을 주제로, 관광, 안내거리를 주제로 각각 특정 주제를 다루고 있는 지도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주제도, 지형도, 우리나라 전도, 세계 전도 이런 건 일반도로 구분해 두도록 하세요. 다음입니다.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게 미국 도시별 프로 스포츠 팀의 수를요, 이 원 크기로 구분해서 표시해 놓은 지도예요. 그러니까 또 주제도죠.
근데 원의 크기가 2팀, 3, 4팀, 5팀 이상 크기에 따라서 팀 수도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자료 분석되었으니까 보기 봅시다. 보스턴에는 프로 스포츠 팀이 없다. 이게 OX인지 가리려면 보스턴을 찾아요. 보스턴에 원 그려져 있는데 이 정도 크기의 원이면 보스턴에도요 프로 스포츠 팀이 3, 4팀가량 있는 건데요. 1번이 잘못됐네요. 정답 찾아서 참으로 기뻐요. 자, 팀의 수에 따라 원 크기를 달리하여 표현하였다. 로스앤젤리스에는 프로 스포츠 팀이 5팀 이상이다. 로스앤젤리스 찾았더니 우와 5팀 이상의 원이 크게 표시되어 있죠. 옳은 설명. 프로 스포츠 팀은 서부보다 동부 지역이 더 많다. 이것도 서쪽보다 이쪽이 서쪽이죠. 반대편이 동쪽에 원이 많이 큼지막하게도 그려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옳은 설명이요. 미국에서 5팀 이상의 프로 스포츠 팀이 있는 도시는 3곳. 그럼 큰 원이 그려져 있는 곳 1곳, 2곳, 3곳 더 없죠? 그래서 5번도 옳은 설명.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갑시다. 여기서 설명하는 용어. 요거는 진짜 중요한데 꼭 풀어봐야 되는 간단한 문제예요. 간단해요. 근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장소 건물이에요. 지역에 따라 건물이 되기도 하고 탑, 기념비, 학교, 관공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길 찾아가거나 상대방에게 설명할 때 요거 기준으로 해서 방향 거리를 표현하면 쉽게 어떠한 곳의 위치를 설명할 수 있어요. 바로 랜드마크에 대한 설명이죠. 나 지금 광화문 앞에 있어. 광화문에서부터 오른쪽으로 100m 떨어진 곳에 있어. 광화문이 랜드마크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구나 위치 파악이 쉬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겁니다. 위도 경도에 대한 옳은 설명. 적도를 기준으로 위도는 북위, 남위로 구분이 돼요. 위도는 0에서부터 90도, 경도가 0에서부터 180도로 표현이 되죠. 경도는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경, 서경으로 구분이 돼요. 위선은 같은 위도를 연결한 가로선, 경선이 세로선. 잘못되어 있네요. 기억 디귿 2번이 정답. 다음 갈까요? 자, 지도가 나왔어요.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 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우리나라 태평양과 접하고 있죠. 사실 지도 안 봐도 되지 않을까요? 태평양과 접해 있어요? 이 정도는 상식이 되었죠, 이제. 자, 아시아 대륙 동쪽에 있고요. 북위 33에서 43도 범위 사이에 속해 있고요. 서경이 아니죠? 동경 124에서 132도 범위에 있어요. 니은 디귿 3번이 정답. 다음입니다. 똑같은 지도 이용해서 문제 하나 더 풀어요. 각 국가의 위치를 표현한 내용으로 옳은 것. 여러분 영국은요. 위도 영도선을 지나가는 곳이 아니고요. 경도 영도선을 지나가는 곳에 위치해 있어요. 위도 영도선은 적도거든요. 엄청 더워야 돼요. 열대기후. 근데 영국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 일본은 아시아 대륙과 인도양 사이에 위치한다. 일본이 섬나라인데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 사이에 위치해 있는 섬나라죠. 틀렸어요.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 대륙 서쪽에 위치한다.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에 위치합니다. 자, 뉴질랜드는 남위 40, 동경 170 부근에 위치한다. 볼게요. 뉴질랜드가 여기 있어요. 동경 150에서 180 사이, 180에 좀 더 가까우니까 170 부근. 맞아요. 남이 적도에서부터 남쪽, 아래쪽에 있고 30도와 60도 사이인데 30도에서 가까우니까 남이 40도 부근. 맞아요. 오케이. 정답 찾았습니다. 쿠바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태평양이 모두 접하는 곳에 있다. 쿠바 찾으기에 쿠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서양이 접하는 그곳에 위치해 있네요. 역시 옳은 설명. 4번입니다. 다음이요. 마지막. 오늘 강의와 관련된 문제는요. 마지막 13쪽에 있는 서술형 문제예요. 마지막 힘내서 풀어볼게요. 자, A, B, C 대륙의 명칭. 이건 다 만적어도 돼요. 우리나라가 위치한 C가 아시아. 이 옆이 유럽. 반대편이 아프리카. 차례대로 적으면 돼요. 서술형 도전합시다. 우리나라의 위치를 대륙, 해양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해 보래요. 우리나라 어느 대륙 동쪽에 있어요? 아시아 대륙. 어떤 바다랑 접하고 있어요? 태평양. 그대로 두 단어 이용해서 답 쓰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하며 태평양과 접해 있다. 반드시 질문에서 대륙과 해양을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대륙의 이름, 해양의 이름 나란히 들어가야지 만점입니다. 됐죠? 와우! 이렇게 해서요. 모든 3코너가 다 끝났네요. 3단계 퍼펙트 학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첫 강 열공하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명랑사의 To be continue 계속 되니까요. 잘 쉬었다가 더욱더 명랑하고 명쾌한 모습으로 만나요.